정부가 올해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영화 할인 쿠폰 지원도 반영하면서 CJ, CGV의 주가가 급등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 기준으로 5,300원에 거래되기도 했고요. 오후장 들어서도 그 탄력세를 유지시키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9.91%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기아가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면서도 목표 주가는 13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실적 악화를 우려한다라는 코멘트도 내놨습니다. 지금 현재 기아의 주가는 98,700원을 나타냅니다. 하나증권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전반적인 비용 상승을 운임 인상으로 만회할 수 있는 흐름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하반기 저점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3만 원 선으로 유지했고요. 지금 현재 대한항공의 주가는 21,450원을 나타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마켓 쇼쇼쇼 2부도 화려하게 문을 열었는데요. 여전히 우리 증시는요, 계속되는 시장의 상승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전환된 게 확인되고 있는 만큼요, 이 분위기에 맞는 전략들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다양한 채널 통해서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소통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도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향해 가고 있는 시장, 우리가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봐야 할지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요. 그에 맞는 전략들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파이널 섹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민경 캐스터가 함께합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파이널 섹터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의 특징주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가 태국 정부로부터 가상은행 인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계 은행이 태국 시장에 진출하는 건 25년 만인데요. 카카오뱅크는 상품 서비스 기획과 함께 모바일 앱 등 정보기술 시스템을 구축을 주도로 하고요. 또 향후 설립될 가상은행 2대 주주로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가상은행 출범을 위한 준비법인은 올해 3분기 중에 설립이 될 예정인데요. 이후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6년 하반기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런 소식에 카카오뱅크 10%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CJ CGV입니다. 정부가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영화 관람 할인 쿠폰 지원을 포함하면서 CJ CGV의 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안에는 소비 쿠폰과 지역사랑 상품권, 고효율 가전환급, 문화할인 쿠폰 등 체감형 지원책이 종합 편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문화할인 쿠폰에 1,227억 원을 투입해 일회당 6천 원을 할인해주는 영화 관람권 450만 장을 배포한다고 밝혔는데요. 영화 할인 외에도 체육시설 이용료 5만 원 할인 쿠폰 70만 장, 공연 관람료 만원 할인 쿠폰 50만 장 등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될 수도 있지만요. 여당이 다수당인 만큼 정부안이 대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CJ CGV는 코로나19 이후에 영화 산업 침체와 OTT 부상으로 실적 개선에는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이번 쿠폰 지원책이 관객 회복세를 이끌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0%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시죠. 마지막 종목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의 미국 연료전지 판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한 수주 물량이 하반기부터 본격 반영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NH투자증권은 미국 연료전지 법인이 수주한 물량을 두산 퓨얼셀이 직접 제작 판매할 것이라며 투자 의견 또한 매수로 유지를 했습니다.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고 내년에는 매출 6,741억 원, 영업이익은 125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내 연료전지 시장은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로 연간 10에서 20%씩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전력 수요 증가 흐름에 따라 두산 퓨얼셀이 연간 50메가와트 이상의 수주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0% 넘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테마 탑3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테마는 화장품인데요. 중국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화장품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2분기부터 중국 매출이 성장세로 전환을 하면서 중국 채널의 실적 회복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중국 내 소비 회복과 더불어서 한중 관계의 개선 기류도 투자 심리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관련주들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관련주로 한국화장품은 오늘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토니모리는 두 자릿수 상승세,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8%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테마도 만나보시죠. 다음 테마는 전선주입니다. 신정부가 인공지능과 재생에너지 산업에 예산을 대거 투입한다는 소식에 전선주들 동반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일 4,956억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해서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 에너지 관련 예산의 대부분이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으로 약 1,118억 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으로 전선 섹터도 덩달아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주로는 대한전선이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대원전선과 가온전선도 강보합권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는 바이오시밀러입니다.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 바이오시밀러는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이고요.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과 동등한 품질과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임상 및 임상적 비교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얘기를 하는데요. 전일 한국바이오협회는 캐나다 보건부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제출 여건을 전면 재편한 지침 개정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임상 3상 생략을 원칙으로 하는 바이오시밀러 허가 구조를 재정비하는 건데요. 이번 캐나다 보건부가 제시한 개정안에는 비교 임상 효능과 안전성 시험은 불필요하다라고 명시가 됐습니다. 아울러 적응증 승인과 관련한 지침도 완화가 됐는데요. 이렇게 바이오시밀러 허가 요건이 완화가 되면서 이 섹터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바이넥스가 7%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삼천단 제약과 대웅제약도 2, 3%대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널 섹터 브리핑이었습니다. 파이널 섹터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감 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징주와 또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의 파이널 섹터 함께해 주실 전문가 SCTV의 공대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시장 상황들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 시점입니다. 전문가님 보셨을 때는 오늘의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미국이 개입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동안은 좀 약세를 하방 압력을 좀 받았다면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2주 내로 이란을 공격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발언에 힘입어서 지금 당장은 공격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러면서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3천 지수를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로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확대될 것 같은지 아니면 더 늦춰질 것 같은지 미국이 당장 공격을 할지 그 여부에 따라서 증시가 상방을 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2주 내에 이란 공격이라든지 혹은 관세라든지 상호관세라든지 그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종목수를 줄여가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000포인트를 두고 다른 의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우리 시장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이널 섹터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부터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카카오뱅크 쪽부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카카오뱅크가 우리가 또 지역 화폐 수혜도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 수혜도 받아가고 카카오 그룹주들도 워낙 너무 좋았기 때문에요. 지금 시점에서 너무 고점 부담감이 있지 않을지 우려도 되는데요. 카카오뱅크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카카오뱅크가 오늘 태국 가상은행에 이제 하반기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힘입어서 급등세를 보였었죠.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성장성은 앞으로도 무수히 나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약 2년 동안 박스권 국면에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과 상단을 그리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구간 중에서 오늘 상단 밴드를 좀 두드리는 그런 모습을 비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려면은 거래량의 뒷받침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시원하게 터져주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상단 밴드를 돌파해 주는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쪽에 관한 전략들 나눠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CJ, CGV 쪽 볼 텐데요. 일단 추경 안에 영화 관련한 할인 쿠폰을 포함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좀 나와주면서 오늘 시장에서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 관련 테마주들이 바른손이라든지 바른손 E&A라든지 관련주들이 전부 다 좀 시세가 나왔었죠. 아무래도 정부가 속도를 어느 쪽으로 좀 가속화하고 있는지, 자금을 어디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자금이 수급이 몰리는 그런 모습을 비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AI에 이어서 오늘은 영화 할인 쿠폰을 포함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추경안에 그 소식 때문에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오늘 좀 윗꼬리가 좀 많이 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23% 정도 급등세를 보였었는데 윗꼬리가 출현하면서 지금 현재는 10% 정도로 맴돌고 있는 게 눈에 포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과거에 좀 매수했던 매수 물량이 본전 심리가 작용해서 하방 압력을 좀 가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재무적으로 본다면은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도 이제 넷플릭스 여파 때문에 영화 테마주들이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향후 2026년도 그리고 2027년도까지는 흑자로 전환될 계기이기 때문에 바닥 국면이 어딘지, 내가 타점을 어디서 잡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좀 상방이 좀 갈릴 것 같고요. 다만 CJ, CGV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까지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좀 역배열 구간에 있다가 현재는 좀 바닥을 좀 다져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월봉상 보면은 과거 2023년도부터 현재 2025년도까지 무려 2년 동안 바닥을 다지면서 길게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횡보하는 국면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차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의 CJ, CGV가 움직이는 모습들 보여줘 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윗꼬리가 조금 달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추가 상승에 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됩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 우리가 영화를 산업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은 앞으로 성장 산업이라고 보진 않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오늘의 이제 CJ, CGV와 같은 영화 관련 섹터 분들이 단기적인 테마일 것이다라고 보세요? 아니면 바닥을 충분히 다졌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전반적으로 영화관보다는 넷플릭스를 많이 시청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도 물론 성장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하지만은 지금 현재까지는 바닥을 다지면서 횡보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들고 있던 분들이 좀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화 관련해서는 물론 바른손이라든지 바른손 E&A가 대장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세를 대장주의 흐름을 같이 보면서 낙수 효과도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흐름 보면서 유심히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화 관련한 섹터의 전망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파이널 섹터 마지막 특징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쪽 보겠는데요. 오늘 연료 전지 관련주들이 장 초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미국의 연료 전지 판매 확대 전망에 오늘 장에서 상승이 좀 나와주는데 수소 관련주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뭐 태양광에 이어서 그리고 풍력 그리고 이번에는 수소까지 탄력을 받아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미국에서 연료전지 판매가 좀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에 힘입어서 오름세를 좀 보였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린 수소 정책의 청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그게 부각받아서 더 탄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수요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입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뭐 수소 관련주 두산 퓨얼셀부터 시작해서 범한 퓨얼셀 그리고 뭐 S퓨얼셀이라든지 SK 이터닉스도 좀 수급이 동반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배경인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 본다면은 작년에는 좀 적자를 기록한 게 다만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에도 당기순이익은 적자 한 100억 정도가 유지될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다만 흑자로 다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돌아설 그런 전망이고요.
차후에 내후년에는 영업이익은 300억 정도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00억 정도로 점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좀 두드리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31일 날 최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단기 이평선을 상회하면서 오름세를 보였고 오늘 거래량이 대거 유입되면서 그러면서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 관련주 같은 경우도 좀 마음고생이 좀 심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2021년도에 최고점 정도를 달성하고 나서 지금 현재 6만 원짜리가 1만 원대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금 2만 원대까지 회복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인지 혹은 추세 전환인지 그 여부를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최고일 것 같습니다. 두산 퓨얼셀 실적적으로 좀 짚어봤고요. 전반적인 연료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부분까지도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파이널 섹터의 특징주 브리핑 하나하나 자세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는 국내 테마 탑3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테마 탑3는 세 가지 테마 저희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화장품 쪽 보겠습니다. 중국의 소비 반등 시작에 화장품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토니모리, 아모레퍼시픽 강세 나타냈는데요. 어떤 전략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대거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알령해지에 대한 기대감도 더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무역협회에서 올해 수출액이 5조 원으로서 전년 대비 12% 정도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더 주가가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백화점이 중국 면세점이랑 롯데면세점이 중국 면세점이랑 MOU를 체결하면서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 극대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한국 화장품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그런 배경인데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한국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박스권 국면에 갇혀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박스권 하단 밴드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면은 10,000원 부근 이상까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게 반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배경이고요. 거래량이 터졌는지 혹은 전고점을 좀 두드려 주는지 그 여부를 돌파해 주는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화장품 섹터들 같이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화장품 섹터 쪽에 관한 추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화장품 대중국 채널의 실적 회복 가능성이 거론이 됐잖아요. 사실 중국을 겨냥한 화장품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대장주인데요. 우리가 중소형주들은 그러면 이런 온기를 받을 수 없을지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중국과의 교류 자체가 좀 줄어들면서 미국향이나 동남아향 매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기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향 매출을 가진 화장품 주들만 우리가 바라보는 전략들이 맞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지금 현재는 지수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섹터가 좀 번갈아가면서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배경인 것 같아요. 지금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전쟁 이슈가 불거질수록 한알령 해제에 관한 섹터들이 좀 부각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비춰주고 있어요.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중국 시장이 소비 시장이 더 확대가 되면 될수록 화장품 관련주들도 더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생활건강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 달 내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지금 보이고 있죠. 종목군들별로 섹터별로 원전도 그렇고 오늘 로봇도 그렇고 최근에 AI도 그렇고 기술주 중심에 이어서 이제 한알령 해제, 엔터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콘텐츠 영화라든지 그런 쪽도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세 매매를 본인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눌림목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박스권 돌파를 좋아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좀 매매 포지션이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추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추세 매매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추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기 평선을 하회하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또 중국향 매출에 국한된 화장품주들의 상승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 지수 자체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섹터 안에서 다양한 종목군들이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파이널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전선주 쪽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 예산 투입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4,956억 원의 규모를 투입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죠. 대한전선과 대원전선, 가온전선 상승합니다. 사실 그 일전부터 전선주들은 너무 상승폭이 좋았기 때문에요. 오늘의 상승은 또 한 번 우리가 새로운 국면일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들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대한전선이라든 전선주가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리고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전선 관련주, 전력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는 그런 배경인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생에너지까지 정부가 발언을 한 만큼 추경안에 재생에너지도 AI에 이어서 품목이 확대가 됐죠. 그러면서 전선의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힘을 입어서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으나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는 8%까지 급등세를 보였는데 윗꼬리가 지금 현재 출현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고요. 그리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는 다 오름세를 보였으나 음봉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가온전선 역시 오전장에는 좀 시세가 나왔으나 윗꼬리가 출현하면서 도지형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중에 가장 좀 추세가 유효한 게 대한전선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고 나서 추세가 단기 이평선을 상회하면서 오름세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배경인데요. 과거에도 탄력을 받았을 때 2023년도에 과거에도 무려 2만 원대까지 상단을 기록한 이력이 있죠. 추세를 이탈을 하는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전고점까지의 시세를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적으로 본다면은 재무적으로도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펀턴 점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배경이기 때문에 매매 포지션이 중장기로 대응하실 분들은 지지 라인을 보면서 단기 하단 밴드를 보면서 그러면서 중장기로 이끌어서 수익을 창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오후장 들어서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요. 올랐다가 또 상당한 폭이 내려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약보합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각각의 종목별로의 전략들을 좀 잡아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자면은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도 시장에 나옵니다. 2030년 개통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개통까지 이제 전선과 건설 등의 인프라 관련주들을 주목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면요, 전문가님. 이렇게 이제 인프라나 전선 쪽을 투자하는 게 더 수익률 측면에선 좋을지 아니면은 아예 이제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에너지 원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수익률이 좋을지 어떤 생각이실까요? 저는 아무래도 전선과 전력 쪽을 더 바라보는 게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전력이라든지 전력 쪽을 좀 보조금을 더 확대한다고 발언을 한 만큼 AI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전력 공급망 역시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선이나 전력 이런 쪽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적으로도 아무래도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는 결국에는 실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전선이나 전력 쪽을 귀 기울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이나 전선 쪽을 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전략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에너지 관련주 공략을 할 때는요, 그 섹터 내에서는 어떤 섹터를 좀 유망하게 보세요? 뭐 태양광, 풍력, 원전 등의 섹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최근에 원전도 사실 많이 좀 예, 올랐었죠. 올랐었죠. 네. 네,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많이 오름세를 좀 보이긴 했는데 그나마 저는 태양광 쪽을 더 면밀하게 좀 보고 있다라고 아, 그렇습니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같은 배경은 네. 관세 리스크가 지금 현재 부각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관세 협상이 안 되면은 태양광 쪽에 이제 중국 쪽에다가 3,000% 정도의 관세를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반사 이익으로 태양광 쪽이 이제 반사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히려 태양광 쪽에 좀 에너지원에 포커스에 맞춰서 보실 때는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선과 전력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가 추가 섹터에 관한 힌트들도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파이널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는 바이오 시밀러 쪽 볼 텐데요. 캐나다 바이오 시밀러 규제 완화 소식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시밀러 기업들이 조금 더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시나리오로 적용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넥스와 삼천당 제약, 대웅 제약 등이 상승을 합니다. 이 이슈에 따른 섹터의 상승 어떻게 보실까요? 네, 최근에 바이오 USA가 개최가 됐었고 그로 인해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혹은 위탁 개발 생산이라든지 그에 힘입어서 이제 미팅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바이오 관련주들도 수혜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오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바이오 시장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는 성장 가능성이 345억 달러 정도 규모였는데요. 향후 2033년 동안 약 1,500억 달러 정도 성장세가 3배 정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지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금리 인하가 하반기 10월 달부터 한 2회 정도를 모두들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제약 바이오가 통상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금리 인하가 속도가 늦춰지는지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늦춰지는지 혹은 2회 정도 부합하게 진행이 되는지 그 여부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시밀러의 이제 허가 문턱이 좀 낮아진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같이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제 완화를 시켰던 상황인데 우리가 또 중국 기업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우시바이오라고 하는 기업 있잖아요. 이 기업이 이제 중국 내에 있는 굉장히 큰 시밀러 회사인데 이쪽에 규제가 들어가면은 이제 국내 기업들이 더 반사 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한때는 반영이 됐었습니다. 이런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실까요? 네, 유효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일단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는 아무래도 꼭 하나만 꼽자면은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전 눈에 가장 좀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바이오 USA를 거치면서 약 150개의 기업과 미팅을 가지면서 계약건의 계약 창출까지 이루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호재성 이제 수주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재무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작년에는 3조 정도 기록했던 회사가 올해는 4조 정도 점쳐지고 있고요. 4조 2천억 정도 점쳐지고 있고 내년에는 뭐 5조 1천억 그리고 내후년에는 6조 정도 매출액이 증가될 그런 상황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천억대에서 올해 1조 정도 컨턴 점프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셀트리온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도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박스권 하단과 상단을 가리키면서 지속적으로 박스권 구간에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요. 셀트리온 같은 종목을 박스권 상단 밴드까지 유심히 공략해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관련한 종목군들 중에서는요, 셀트리온 쪽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서요, 혹시나 이제 관련주에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소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밀러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은 약가 인하 정책에 관해서 리스크를 좀 가져간다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하지만 그게 또 다른 테마 대비해서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된다. 라고 느껴지진 않거든요. 이게 시총 때문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리스크가 반영이 되면서 오늘의 호재를 온전히 받아가지 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시장 상승 여유도 있고 이유도 있고 추가적으로 돈의 자금이 좀 붙는 지금 현재 트렌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따라서 어떤 섹터인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AI가 정부가 투자를 5조 동안 단행한다고 해서 AI 관련주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역시 기술주가 좀 순환매가 돌면서 로봇주가 상승세를 보였고 로봇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로봇 육성 산업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좀 탄력을 받은 배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쪽에 자금을 많이 쓸 것이며 1차 추경에 이어서 2차 추경 안에 어떤 게 품목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 정부가 또 어떤 정책으로 어떤 섹터를 좀
투자를 하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호재 소식에도 시밀러주들이 주가가 상승은 하지만 그 주가의 상승폭이 살짝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좀 짚어주셨던 부분들이 최근 시장은 정부 정책과 관련된 그런 테마들에 좀 수급이 몰려있기 때문에 오늘의 아쉬운 상승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보실 때는 우리가 하반기까지 제약주 안에서 개별 종목들이라고 해서 뭐 임상이라든지 치료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강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오늘과 같은 시밀러 종목군들이 강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가 좀 강세를 좀 유독 강하게 좀 보이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앞으로 6월 20일부터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미국에서 당뇨학회가 열리게 됩니다. 거기서 비만 치료제에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비만 치료제의 건수를 신약을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 쪽으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도 D&D 파마텍이 유독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뒤이어서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펩트론 이런 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이니까요. 제약바이오를 보고 있다면은 비만 치료제라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또 제약바이오 내에서 비만 치료제 쪽에 관한 모멘텀들을 더 많이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미국 현지에서 오늘부터 미국 비만학회, 당뇨학회가 열리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 염두를 해두시고요. 오늘 저희가 파이널 섹터와 특징주 브리핑을 통해서 마감 직전에 하나하나 주목해봐야 할 그러한 특징주와 섹터군들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들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셨고요. 우리 시장이 마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마감 이후에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도 저희가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염두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시장 지금 장마감 대략 30초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3,000포인트는 무난하게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수급적으로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 살펴보면서요. 오늘 시장 마감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감 이후에 전략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정민경 캐스터가 오늘 마감 시장 함께 할 겁니다. 같이 한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6월 20일 금요일 우리 양지수 모두 다 빨갛게 물든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최근 시장의 상승을 이끌면서 결국에 3,000피를 만들어낸 건 방산, AI 그리고 원전 관련 종목들이었는데요. 특히 방산 섹터는 중동 분쟁과 더불어서 이 신정부의 주력 산업으로 꼽히면서 현재 날개를 단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세한 마감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지수 결국에는 3,000포인트 크게 넘어서면서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오히려 고점을 점점 더 높였고요. 1.5%가량 상승을 해주면서 3,022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매매 동향도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인과 기관이 크게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인 쪽에서는 3,000억 넘게 물량 담아냈고요. 기관도 무려 1,500억 가까이 물량 담아내는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만이 차익 실현 매물을 출회를 하면서 오늘 큰 폭으로 매물 던지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 만나보시죠. 네, 역시나 모두 다 빨갛게 물든 채로 마감한 우리 시총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4.4%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가 이 SK하이닉스의 2027년 영업이익을 크게 높여 잡았습니다. 약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높여서 전망을 했는데요. 특히 목표 주가 역시 36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전 대비 17% 넘게 올려 잡았습니다. 이 맥쿼리는 HBM 부문에서 SK하이닉스의 독주를 예상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는 25만 7천 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 넘는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2차 전지 섹터 전반에도 다양한 수급이 들어와줬습니다. 4%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랜만에 30만 원 선 다시 한번 탈환에 성공을 한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0.4% 강세 흐름 속에서 93만 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장 막판 들어서 오히려 고점을 점점 더 높였습니다. 1% 넘는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791포인트 선에서 마감해줬습니다. 수급 상황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개인은 오후장 들어서 포지션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700억 가까이, 700억 넘게 팔아치웠고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들어왔습니다. 외인은 400억가량, 그리고 기관은 300억 넘게 사들이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도 살펴보시죠. 네, 역시나 모두 다 빨갛게 물든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건 2차 전지 섹터의 흐름입니다. 1년 넘게 계속해서 조정을 이어오고 있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주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두 자릿수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고점을 역시나 더 높이면서 지수 상승까지 이끌었고요. 특히 에코프로 BM은 지난 5월 12일 이후에 처음으로 10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10만 2천 원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에코프로도 그 흐름을 따라와 주면서 7% 넘는 강세 흐름이 보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쉬어가는 흐름 가운데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해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6% 넘게 급등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AI 관련 정책과 함께 오늘 순환매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29만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금요일 우리 시장 기분 좋게 마감했습니다. 3,020포인트 넘어서면서 코스피 3,000세대를 안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불안감도 함께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자, 오늘 마감 시장 전략과 내일장 전략 잡아주실 분 SCTV의 이문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브리핑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의미 있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미가 상당히 있죠. 네. 네, 오늘 3년 6개월 만에 이제 3,000포인트를 넘어서 3,000포인트는 상반기에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측도 맞아서 기분이 좋고 그다음에 3,000이 넘었다라는 거가 크게 숫자적으로는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에는 투심 자체가 많이 돌아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저는 계속해서 상승 추세고 시장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오늘 같은 장세거든요. 3,000포인트가 넘어서가 아니라 기존의 시장을 끌어줬었던 조선, 방산, 원전이 오늘은 좀 쉬어줄 때 그간 계속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같이 또 올라가 주면서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돌아가는 대세 상승장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역시나 국민 밉상주라고 불렸던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시장의 중심에 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카카오페이가 현재 종가 기준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는 걸 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AI 데이터 가속기 센터 뭐 이쪽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이제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쪽에 대해서 종목의 상승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시장을 또 뒷받침해주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역시나 2차 전지 쪽이 강하다 보니까 코스피보다는 오늘 조금은 상승폭이 얕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끌어줘 갔고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움직여주지 않았었던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미용 뭐 이쪽에 대해서는 오늘 살짝 조정이 나오고는 있긴 한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차례를 기다리신다면 저는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또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시장이 올라왔는데 3년 반 만에 시장이 이제 회복을 했는데 아마도 이 물려 계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저는 물려 계신 테마가 지금 괜찮은 테마에 물려 있어서 본전에 왔다면 지금은 매도보다는 홀딩을 하셔서 좀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올라가는 시장을 절대로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요. 올라가는 흐름에 몸을 맡기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직은 시장의 확신을 갖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거론이 되지만요. 그래도 전문가님의 시선에서는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포지션들은 유효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소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국내 증시는 3,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혹시 조금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할 일정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다음 주 시장의 시나리오도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요? 일단은 다음 주 일단 3천이 넘어간 게 좀 중요한 게 다음 주도 상승장의 랠리가 계속될 수 있어 보여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대비해서 굉장히 강하니까 보통은 지금 전체적인 투자자님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소심해져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상승장을 겪어보지 못하셔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죠. 고객 예탁금이 65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안정적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객 예탁금이 현재 주식을 다 매수한 돈이 아니라요.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대기 중인 돈이고요. 거기다가 지금 3,020포인트를 왔을 때까지 삼성전자의 역할이 있었냐라고 의문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삼성전자의 역할은 없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참 애매한 답변이긴 한데요. 그만큼 삼성전자의 역할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AI라든지 신기술 쪽에 대해서 시장을 이끌어 갔을 뿐 아직도 저는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좀 있다. 분명히 지금 6만 원이지만 3,200포인트까지 가려면은 삼성전자가 7만 전자까지 가야 되는 그런 의무감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지금 뭐 AMD라든지 닌텐도 쪽의 파운드리, HBM을 납품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HBM의 대장주인 그러니까 GPU, 전체적인 AI 가속기의 글로벌의 점유율을 다 갖고 있는 엔비디아 시장을 좀 뚫어주면 삼성전자는 충분히 추가 모멘텀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점점 강세가 될 건데요. 물론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깨고 밑으로 더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결국에는 1,300원 초반대의 원달러 환율이 멈춰 있다면 외국인들의 큰 자금들이죠. 패시브 자금들이라고 하는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오늘처럼 들어올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요. 저는 다음 주도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드리고 한 가지 걱정되는 건 현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인버스와 곱버스에 한 6천억 정도 갑자기 베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좀 그거는 좀 잘못된 선택이지 않을까. 오히려 그분들이 조금 더 걱정이 되는 시장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시장에 관한 시나리오, 그 전략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삼성전자에 관한 긍정적인 전문가님의 시선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마감 시장 전략과 함께 또 그 이후의 전략들도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민 전문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주식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에 우리가 시장에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도 역시나 고민 깊어집니다. 저와 함께 일단은 일정부터 체크를 해볼 텐데요. 다음 주 주요한 일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에 좀 지표적인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었는데요. 한국의 또 1월부터 20일간의 수출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산업의 동향들을 보면서 섹터들의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자동차 수출
수출 관련한 지표 살펴보시면서요. 시장 전략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2차 전지주들이 기분 좋게 반등을 했잖아요. 사실상 뉴욕에서는 테슬라 로보택시 시범 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런 모멘텀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받아가면서 추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한국의 소비자 관련한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상 이 소비 지수 자체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내수 진작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너무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GDP의 70% 이상이 소비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의 소비는 정체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같이 한번 저희와 소화해 보시고요. 또 나토에 관한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해서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 이때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반감이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또 방산주들이 또 올라줄지의 시나리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넥스트 마켓의 주제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 3000세대의 관전 포인트들 살펴보시면서요. 우리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하면 좋을지를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리포트를 좀 참고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iShares의 MSCI ACWI ETF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글로벌 경제 ETF 투자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투자 상품에 굉장히 주요한 국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고 국내의 삼성전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코스피 지수가 그간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오면서 사실상 우리는 아더스라고 해서 기타 국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 한국 지수가 올라서면서 이 전체 글로벌 지수에 투자하는 투자 상품에 한국의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패시브와 액티브 자금 모두 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요. 지금의 3,000포인트는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매수 영역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수 자체가 지금은 과매수권이기 때문에 지난 코로나 이후에 고점을 찍고 급격하게 하락을 했었던 것처럼요. 실질적으로 지금의 매도 포지션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섰다라는 건요. 그만큼 시장의 많은 투자자들은 이제 더 이상 하방보다는 상방을 더 보고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요.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시장의 뷰에서는 이 과매수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B2 역시도 19조 원이 넘어섰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이 증시의 과열을 나타내는 것인지 살펴보면서요. 오늘 저랑 그러니까 B2가 많이 몰린 종목군들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서자 코스피 인버스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투자자가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달랐는데요. 한켠에서는 이 B2라고 해서 신용융자 잔고가 19조 원을 넘어서면서요. 2024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두 달간 이 3조 원이 넘는 금액을 많은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게 적리매매에 들어가게 된다면요. 그 이후에 주가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용융자가 많이 모인 종목군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피하곤 한다라는 거 체크 포인트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최근 2개월간 B2가 몰린 종목군들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단기적인 급등을 경험했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B2 자금이 무려 1,900억 원을 넘어간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게 어제까지의 집계이기 때문에요. 최근의 동향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오션과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B2 자금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895억 원이 넘어가는 B2 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카오도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전망을 잡아드렸을 때 카카오는 더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B2 자금은 700억 원이 넘어간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런 비투 자금들이 상승을 하면서요. 이에 따른 단기적인 급락 역시도 예상하고 있다라는 포인트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을 과열 구간이 아니다라고 보는 건요. 비투 자금도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고객 예탁금 역시도 늘어갔다라는 겁니다. 비투의 비중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시장의 유동성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건데요. 6월 18일 기준으로 63조 원의 고객 예탁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에 돈을 넣고요. 언제든지 증시를 우리가 뛰어들 만한 대기 자금이다라고 해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대비해서 10조 원 이상 증가를 했고요. 3년 만에 60조 원을 돌파했었던 굉장히 의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코스피 3000 지수를 비투가 늘어갔다라고 해서 무조건 과열 구간이다라고 보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증권가의 의견까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가 과열인지 아닌지 기준선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지난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시장이 상승했었을 때는요. 이 과열 기준선 위에 증시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과열 구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서요. 우리 시장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넥스트 마켓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3000 시대를 같이 여러분들과 맞이했었던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변화된 시장 전략들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 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시장에 맞는 새로운 전략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